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이고 저희들 또 생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하고 또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한 친구 나오지 못했지만 또 교회 일과 모든 건강 상태 지켜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부족한 가운데 또 계속해서 우리 진도를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는 저희들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사랑인 감리교회로 저희가 견학을 갔어요. 그 교회는 작년에 알게 됐는데 사실 감리교회는 저는 잘 몰라요. 감리교단을. 근데 어떻게 그 교회를 발견했나? 도서관에서 이 책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 저서죠. 그분의 김종석 목사님. 그분이 쓴 크리스찬 교육 시스템이라는 책이어서 이제 제가 교육을 가르치니까 기독교 교육 이 책을 보니까 가까운데 부천 원미동에 이 교회가 있고 거기다가 그 직접 교육 시스템을 아주 생태학적으로 한다는 게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가서 2시부터 한 3시 반인가요? 4시까지 우리가 목사님이 주로 세미나 하듯이 설명하시고 또 자기가 일일이 층별로 우리를 안내하셔서 예배에 대한 또 뭐 교육실 모든 것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디자인으로 설치했다. 또 로고는 뭐다.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좀 작은 교회지만 기존 교회들과하고 좀 특별한 컨셉이 있는 교회다. 이런 걸 우리가 느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원스톱 교육 시스템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따로 대배 따로 또 교회학교 따로 이렇게 이원화된 교육 시스템. 어떤 분은 우리 신앙인들의 가정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원인이 교회학교라는 그런 진단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어른과 아이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죠? 아이들은 교회학교로 따로 보내고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예배 드리는 이상하게 주일학교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자리 잡아서 분리된 거. 근데 이제 지금 에코시스템이라는 거는 연결됐다는 의미예요. 관계성이 있다. 근데 그 관계가 자꾸 분리된 게 문제다. 그래서 이분은 원스톱 교육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사랑방 교육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시골에 가면 가운데 그 마을에 이제 집들이 쭉 모여 있다면 사랑방처럼 마을회관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집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모든 것이 그 사랑방으로 통할 수 있도록 가운데다 마을회관처럼 사랑방 시스템을 해놓고 다윗 마을, 다니엘 마을, 베드로 마을, 바울 마을 이렇게 해서 아주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진 교육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 하고 이제 그림으로도 사랑방 마을 이렇게 해서 마을의 중심부에 그 사랑방이 위치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논일을 하다, 밭일을 하다 또 어린아이도 학교 갔다가 다 마을 사랑방에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지나간 일들을 얘기하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또 맛있는 것도 구워 먹으면서 교제도 나누는 이런 추억을 우리가 간직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일원화했다 하는 그건 이제 세대가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도 허물고 그 반도 꼭 유년부, 초등부 이런 것보다 서로 나이를 허무는 시스템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사랑방으로 그 에코로지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성 교육 시스템이 에콜로지한 방법으로 연결되는 교육 시스템을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었다는 부서별로 이렇게 설명을 책에 청년부까지 다 있고요. 행정체제까지도 그렇게 차별화해서 쭉 시스템이 잘 갖춰 있는 일원화된 그런 교회로서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날 어려운 일도 굉장히 많이 비하인드 얘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개별적인 지금 교육 전도사로서 어려운 점 질문했을 때 나름대로 노하우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아무튼 의미 있는 방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자, 또 하나는 바로 시간이 있었으면 여기도 가봤으면 좋은데 두 군데를 하루에 갈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실태조사 발표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거기 우리가 점심 먹었던 데랑 가까운 데예요. 거기 식물원도 있는데 그 옆에 바로 부천 물박물관이라고 있어요. 물박물관 뭘까? 그러니까 정수 시스템, 물이 어떻게 우리 수돗물이 돼서 우리 집까지 오나 하는 그런 모든 시설을 공개하는, 그러니까 박물관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바라보시면 있었을 텐데 우리가 뭐 그 식사하는데 급급했어요. 그날은 이거 바라보지도 못했는데 물박물관 입구와 전경이고요. 언제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넓게 돼 있죠. 그 물이 거기 고여 있는 모아놓은 저기가 있죠. 정화조가 있죠. 자, 그러면 물이 모여서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우리가 물을 관리했나 하는 게 이제 모형으로 제작돼 있어요. 뭐 강이나 바다가 주변에 있다면 우리 이제 민물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우물을 파서 이렇게 그 집집마다 우물이 있고 또 펌프가 옆에는 하나 있죠. 펌프로 민물을 길어서 먹고 사용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또 조형물, 또 이거 뭐 물레방아 돌아가는 거 있죠. 물레방 물을 사용해서 그야말로 어떤 기계적인 기술적인 역할도 기능적인 역할도 하게 했다는 거. 이건 다른 나라에도 이런 것이 옛날에 있었겠죠. 지금은 그냥 전통적인 멋있는 풍류 모습으로만 이게 남아있지 직접적으로 방아 찧는다 이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 기계로 요즘 하니까. 자, 그래서 아낙네들이 이렇게 우물가에 모여서 빨래를 한다든지 물레방앗간에서 쌀을 빻아서 간다든지 이렇게 모이는 장소도 됐었겠죠, 마을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하고 기자재, 거기에 사용되는 부품들, 이런 기자재도 설명을 했네요. 기자재 전시장. 자, 그리고 이제 전경을 이렇게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네요. 굉장히 넓죠?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운동장 같은 게 하나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그야말로 생태적이에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시면. 일단 박물관에 들어가면 물 이야기, 물 박사, 여러 가지 상수원에서 어떻게 물이 빗물을 받아서 또 강물로 어떻게 연결되도록 이쪽까지 하는지 물 박물관 전시관에서 이제 우리 그 사이버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줬고요. 그 다음에 피아노, 건반, 놀이. 그래서 물로 가지고 이제 도레미파가 그죠? 다 소리가 다르게 나겠죠? 그 용량에 따라서 피아노, 건반도 만들어 놨네요. 자, 그 다음에는 실험할 수 있는 기구들, H2O겠지만 어떤 뭐가 더 섞이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리트머스 종이 같은 거 사용하면 불소가 더 섞였다든지 그리고 빨간색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게 있었겠죠. 물이 보이지 않고 투명하지만 그 안에 많은 물질들이 또 섞여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여과기, 요즘에 필터로 우리 정수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물로 체중계를 활용하는 게 있대요. 저도 여기는 아직 안 올라가 봤는데 물 체중계, 그래서 물이 부르륵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와서 체중을 재주는 역할을 하네요. 그 다음에 상수도 효과. 그래서 상수 시절 미니어처.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상수도 보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량을 양호한 수지를 선택해서 적절한 수압을 가지고 위생적인 생활 환경 속에서 또 공업용으로도 보내고 생활용수로도 보내고 하는 기능을 하는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그 21세기 상수도다. 요즘에는 상수도 요금도 내지만 또 무슨 요금도 내죠? 우리 관리비 내역에 보면 하수도 요금도 내요. 그러니까 물을 버리는 돈도 내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버리면 그만큼 우리가 지불할 대가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는 거로 무슨 돈을 내나. 근데 지금 개념이 달라졌어요. 즉 관리비에 그 하수도 요금까지도 우리가 내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정수 처리 개통도
그래서 어떤 처리 과정을 거치나 네, 거기서 뭐 약품을 통해서 처리하는 과정도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응집지, 침전지, 그러니까 침전시키는 거, 가라앉히는 거, 여과지 이렇게 해서 그 코스가 딱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배수지, 그러니까 물을 내려다 보내는 배수지까지 이렇게 배수지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수지 처리 과정 미니어처, 그러니까 직접 작동하는 작게 이렇게 전기로 해서 작동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네요. 자, 그래서 가정까지 배수지에서 보내지는 여과를 다 거쳐서 이제 정말 먹을 만한 물로 거듭나는 거죠. 자, 그래서 상수도의 역사 이런 이제 우리나라의 그리고 수돗물의 생산 과정 이런 것들이 설명이 또 있고요. 옛날에는 수돗물을 그냥 당연히 먹었는데 요즘에는 의심을 많이 하죠. 이 수돗물에 뭐가 있을까? 근데 사실 수돗물이 더 깨끗할 수 있대. 그 여러분이 사 먹는 물 있죠, 페트병. 그 중에 하여튼 몇 개만 괜찮고 나머지는 굉장히 이물질이 많이 뭐 그죠? 그래갖고 그 뉴스에도 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 먹는 물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맛의 차이가 있다는 정도래요. 뭐 에비앙 그런 건 뭐 굉장히 비싸게 파는데 거기서도 비싸지만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넘어오면 막 2배, 3배 되는데 그걸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그러는데 한번 쇼크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여성들 뭐 채널 그 케이블 TV에서 여자들 뭐 화장법 가르쳐주고 이러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근데 그 미용 그 전문가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뭐 세안수 같은 거를 이제 얼굴을 씻을 때 뭐 에비앙으로 씻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에비앙으로 씻나 그거 1리터만 해도 얼만데 우리나라에서 쓰려면.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화장품 고 판매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에비앙을 써야 되냐? 수돗물은 안 되냐? 그랬더니 에비앙이 그 폐하 지수 5가 제일 중간이란가 봐요. 그러니까 뭐 그 제일 뭐 그걸 뭐라 그랬냐? 뭐죠? 그 무슨 도를 말하는 거죠? 폐하가? 그 pH 지수인데 그게 무슨 정도를 말하는 건데 산성과 알칼리성의 중간이 5인가 그래요. pH 지수가 중간이 딱. 근데 AB양이 딱 5래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에 자극을 안 준다니까. 산성도 아니고 알칼리성도 아닌 중성. 그래서 그 AB양으로 뭐 화장품, 화장솜을 적시라 이런 게 나온 거였어요. 난 그것도 모르고 참 이상한 저기를 하네 했더니 그 이유가 있는데 굳이 그 에비앙을 먹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물맛의 차이다. 그래서 에비앙은 뭐 그 프랑스의 작은 마을이거든요. 그 몽블랑 산이 보이는 그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물 맛이 아마 좋은지 거기에 이제 세계적인 물이 지금 돼서 우리나라도 막 수출되는데 뭐 상다수 수출 많이 되잖아요. 일본으로. 일본이 지금 이제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뭐 공기도 팔죠. 요즘에는 중국 같은 경우 한국 오염이 심하면 공기도 팔고 물도 파는 그 봉이 김선달 같은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아니 봉이 김선달 그 대동강물을 팔아갖고 돈을 벌었다는 게 그때 당시에 참 기발했죠. 이제 그런 식의 지금 시대가 거꾸로 돌아가는데. 자, 이 정수장 시절 보세요. 물을 이제 모아놓는 시설인데 굉장히 크고 넓겠죠. 이제 야외에 있는 거예요. 거기 우리 같은데. 그리고 그 정수장 위를 아까 이렇게 마당 같은 거 보였잖아요. 거기를 덮어서 야구장으로 만들어 쓴대요. 굉장히 넓은 공간을 이분들이 정수 시설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걸 딱 덮어서 운동 시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야구장이래 지금 위에 그 금을 쳐놨죠. 이것도 아이디어죠. 그래서 야구장, 정수장, 옥상 위 야구장, 옥상 위. 그래서 이렇게 물박물관을 오늘 잠깐 우리 여러분이 어떤 걸 하실지 지금 우리 처음 발표하실 분이 손정원 씨인데 지금 어떤 거 하려고 그랬죠? 자기는 지금 어떤 부분? 저랑 친구랑 지금 둘이서 네. 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게 있어요. 네. 푸른 숲 지금도?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지금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자기의 그 생태학적 그 운동이라 그러나 네. 운동을 지금 벌이고 계시대요. 조용히 벌이나 봐요. 소문이 별로 안 났죠. 이제 두 분이 하는 거를 지금까지의 과정을 소개하겠다.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또 다른 분들 어떤 거 좀 기획하고 계실까? 뭐 어디를 방문해도 좋고 항아리 박물관도 있더라고. 우리 저기 부천에 보니까 항아리 박물관은 굳이 직결될 것 같진 않은데 물박물관 그건 이제 다른 분이 갔다 왔던 거고요. 뭐 책으로도 할 수도 있다 그랬죠. 동화책으로도. 우리 김지훈 씨는 네,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교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제가 체험학습 그거를 서울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아이들 체험학습을 데려갔어요? 분기마다 한다고 하니까 교수님께서 그거를 한번 해라. 해가지고 예. 1년 그 분기마다 이제 겨울, 여름,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해가지고 갔던 것들을 자료를 종합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주로 이제 자연 쪽으로 네. 나가니까 그것이 교회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네, 어떤 그런 효과성 거를 좀- 이런 것도 좀 나가지 않을 때랑 나간 후의 결과 이런 비교도 좀 네. 해주시고 예, 다른 교회에서는 안 나갔는데 그럴 때는 어땠다 애들이 근데 애들이 좀 바뀌었다라든지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박형근 씨인가요? 네. 예, 어떤 생각하고 계셔요? 저는 저희 집이 저 유기농 예. 환경 아, 친화적인 농업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오. 어떻게 해왔었고 어떻게 아버지의 그 철학. 철학과 그 길을 걸어오신 길을 제가 아. 정리를 해서 와, 싹 그래서 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좋을 것 같은데 좋지 않을까. 실제 체험이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뭐 어려웠던 점. 점들 그리고 좋았던 점들을 한번 정리해서 발표하면은 참 좋은 네. 아이디어네요. 네. 또 우리 명민아는 좀 생각 있으세요? 어떤 거 할 건지. 제가 교회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수원인가 서른 그쪽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산 도입 기슬. 쪽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그 공방하시는 분을 뭐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해드렸나 봐요. 네. 그래서 교회인지 아닌지 입구에 왔을 때는 잘 안 보이나 봐요. 그냥 네, 그렇게. 너무 이렇게 산이랑 거의 밀접하게 밀접하게 있어서. 건물도 좀 자그만하고 작고. 그래서 그 교회 방문했던 분들이나 혹은 주일날 방문한 아이들이 그 뒤편에서 그 근방에서 기독교 용품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고. 만들 수 있도록 그래요. 아틀리에가 있네. 그런 것들 그래서 블로그에서만 제가 찾아봤는데 한번 찾아가봐도 좋을 것 같으네. 네. 수원이 멀지는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발표 시간 조절은 우리 또 다른 분들하고 얘기해서 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순서를 안 맞추더라도. 그러니까 그때 오라는 때 또 가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 그 이론 공부는 쉬는 시간 때 하는 걸로 하고 지금 녹색기술산업 관련 미래직업 이거는 제가 또 진로직업 설계라는 과목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소개했던 거예요. 요즘에는 에코 시대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우리들이 직업 선택에 있어도 녹색기술 좀 관련 산업에 많이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제 노동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신성장 동력 미래의 직업 세계를 가다라는 책에서 제가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 조경사 있죠 요즘에 조경사가 또 인기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건 참 좋을 것 같아요. 남성들이 야외에서 일하면서 뭐 햇빛도 받고 또 식물이 얼마나 좋아요. 꽃이나 식물을 늘 대하니까 굉장히 좋은 직업이고 또 한국도 이제는 조경사를 무시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또 굉장히 기술 전문직으로 따져주니까 그런 또 조경학과가 또 따로 있잖아요. 대학에서도 이런 녹색 직업이 각광을 받는데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 분과일 경우는 태양광 발전에 관한 이제 직업, 연구 개발자 그것을 또 태양광 전지 같은 거를 생산하는 사람, 조작원, 그 다음에 설치, 정비원 이런 거 그 관리하는 사람으로도 일할 수 있고 또 지열 에너지를 통해서 그 집을 덮인다든지 여러 시스템을 연구하는 아파트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지열로 데피는. 자, 그리고 풍력 발전. 우리 풍력 발전 보면 제주도 같은데 바람 많이 부는데
기다란 하얀 게 뭐라 풍차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그게 조그매 보이잖아요. 근데 가까이 보면 굉장히 크고 굉장히 돈이 비싸대요. 나는 그게 뭐 비싸지 않은 걸로 거기 뭐가 기계가 있겠어. 근데 그 바람개비 같은 그 가운데에 기계가 있나 봐요. 그게 이제 비싼 항목이죠.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를 또 제가 그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그 에라스무스 장학금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이제 유럽 가서 공부해도 좋고 좀 유학을 가셔도 좋겠다. 뭐 미국도 좋고 좀 선진국에 가시면 장학 제도가 많이 있어요. 저도 나중엔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 뭐 등록금도 별로 없는 학교에서 1년에 20만 원 냈는데 등록금을. 근데 1년에 100만 원씩 제가 장학금을 받았어. 나중에는 논문 쓸 때. 왜냐하면 뭐 알바하면서 더 이상은 할 겨를도 없고 그래서 이제 좀 지치고 그럴 때 그 외무성에다 우리나라 외무부죠. 이렇게 외국 학생들이 신청하면 그 프로젝트 자기 논문 프로젝트를 다 또 건강진단서 이런 거 다 띄워서 교수님 사인까지 지도교수 그러면 거기서 TO가 몇 명씩 있어요. 신학대학에 뭐 1년에 3명 외부 장학생, 뭐 국문학과에 몇 명, 뭐 생명공학과에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은 이렇게 제3제국 개발도상국 애들한테 주는데 저는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가 약간 그래도 올라갔는데도 받게 됐어요. 신학대학에 티오가 몇 명 있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다 끝나는 바람에 제가 그걸 받게 돼서 나중에 생활비가 됐죠. 100만 원이. 또 뭐 남았죠. 혼자니까. 그래서 충분히 공부하는데 그 에라스무스 장학금이라고 유럽 애들이 지네들끼리 스웨덴이든 유럽 나라 애들에게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장학금 제도가 있어요. 누구나 신청하면 영국을 가든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온 남학생, 신학생이 박사과정을 이제 몇 년 받고 왔는데 거기서 자기가 아버지가 제가 여름에 그 집에 놀러 갔어요. 여름방학 때 이제 좀 여행을 다니니까 걔 차를 타고 또 한 명 그 프랑스 신학생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독일로 해서 이제 스트라스부르 독일 저 함부르크 막 지나서 그 페리오를 타요. 거기 북극해 있는 데서 페리오를 타는데 페리오 안으로 차가 들어가죠. 쫙 차가 들어 기차도 들어가요. 그래서 기차가 어떻게 되면 선로가 페리오 안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선로가 연결돼 있어서 지상하고 기차가 2칸씩 끊어져서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까지도 들어가서 거기를 한 2시간밖에 안 가. 그 스웨덴 남부까지. 그래서 거기 룬트라는 제2의 도시에 집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다 만났지. 걔네 집에 며칠씩 이제 우리가 있으면서 그 주변 덴마크도 가고 막 다니니까. 근데 아버지 직업이 바로 이 풍력 발전 전기 기사 같은 분이죠. 그 엔지니어. 그래서 이제 뭐 돈도 많이 버시고 그래서 뭐 싱가포르도 가서 또 해줬다 그러고 아시아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기술이 있으시니까. 근데 굉장히 그 고부가가치 또 산업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풍력 발전으로 많이 설치하고 있죠. 이것도 친환경적이에요. 뭘 파괴하지 않잖아요. 자, 해양바이오 에너지 연구원, 바이오 에너지에 관한 메리가스 포집, 메리가스를 다 모집해서 그 다음에 분석하고 발전 장치를 또 하는 바이오가스 플랜트에서 분석하고 운영하는 관리자로서 취업할 수 있고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자. 요즘에는 또 자동차도 그걸 뭐라 그러죠? 전기로도 하고 그 기름으로도 하는 걸 뭐라 그러죠? 두 가지 다. 하이브리드가 또 요즘에 각광을 받고 그냥 전기 자동차도 유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벌써 우리나라도 나와 있는데 아직 상용화는 안 됐을 거야. 뭐 어디서 샘플로만 쓰이는데 전기 자동차가 조금 위험한 건 있겠더라고. 깨끗한데 소리가 안 들려. 이렇게 보통 자동차는 엔진 소리, 부릉부릉 소리 들려서 다칠 위험이 별로 없는데 근데 이거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뭐 빵빵 소리를 하기 전에는 그게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어요.
전기자동차랑 수소자동차도 그런데 어, 일부러 그래서 소리를 만들었대요. 소리를 튼대요. 아, 일부러 네. 소리가 나게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저쪽이 많이 개발되고, 녹색 직업이 여기 기후 변화 전문가. 또 여성들은 그 뭐죠, 날씨 아나운서 하는 그것도 참 인기죠, 인기 직업이죠. 그 다음에 제품을 설명해주는, 그게 얼마나 친환경적인지를 설명해주는 환경 컨설턴트, 에너지 진단사, 온실가스 인증 심사원, 원자력 공학 기술자, 환경공학 기술자, 그리고 컨설턴트, 친환경 건축 컨설턴트, 기상 컨설턴트, 이런 신종 직업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탄소 저감, 탄소를 낮추는 거지, CO2를. 온실가스 처리 연구원, 청정화석 연료 연구원,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고도물 처리 연구원. 그 다음에 LED라는 게 굉장히 또 그 여러분 조명으로만 LED 생각하는데 LED가 무한무궁하다네요. LED 텔레비전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른 것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파워 있는 분야라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그린 수송 시스템 분야. 그래서 연료 전지 연구 개발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템, 선박 환경 검사원, 이런 개발자들, 첨단 그린 도시 분야, UCT 기획자. 이제 도시도 친환경 도시로, 이제 제가 창조 도시 얘기해드렸죠. 창도 도시로 그 도시가 이제 살아있게 생동감 있게 하고, 사람들도 거기에 이제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인력으로 또 투입되고,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살아있는 도시가 되는 그런 그린 도시로 만드는 그런 분야들이 계속 우리 새로운 직업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그 수업할 자료가 있긴 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조금 해봐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그 영상은 저기에서는 찍히지 않죠. 그래서 수업으로 그냥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교재를 한번 펴보시죠. 교재를 보면서 제가 정리해놨던 게 지금 이게 안 돼 있어서, 하필이면 그 파일이 아마 제 방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거냐면 13장 에코페미니즘 보실까요? 사실 이 에코페미니즘은 우리 책에 있는 거를 제가 요약한 게 아니라 오늘 수업에는 다른 분이 쓴 논문을 가지고 에코페미니즘을 소개하려고 준비를 해왔고요. 전현희식이 쓴 건데, 우리 이 13장은 바로 우리 주교재를 쓰고 있는 크난 아켄의 그 교재에서 생태위기와 교회 대응, 거기에 페이지 253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지금 교재로 나눠드렸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59페이지예요. 여러분 국사물로는 그걸 보면서 일단 얘기를 조금 나누고, 그 다음에 PPT를 보면서 설명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에코하고 페미니즘이니까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번역을 한다면 에코면 생태, 그 다음에 여성주의, 그죠? 생태 여성주의, 직역을 한다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에코페미니즘 하면 더 부드럽겠죠. 생태 여성주의 좀 딱딱해 보이죠? 근데 이제 에코페미니즘이 등장한 게 바로 우리 여성학자 한 분이 이 신학도 그동안 가부장적인 관점에서 서구의 신학이 이루어져 왔다, 그렇게 비판하면서 이제 에코페미니즘을 주장을 하게 돼요. 자연과 여성과의 관계,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 이제 이런 관계성을 이제 분석하면서 에코페미니즘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 59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용어라는 게 에코페미니즘이 74년에 프랑스 작가인 프랑수와 도본이라는 여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책을 썼어요. 맨 밑에 이 책에는 없는데
제가 르 페미니즘 그 에콜로지란가 하여튼 그 책을 쓰셨는데 제가 그 창고에 넣은 게 지금은 안 보이네요. 어쨌든 프랑스와 두본에 의해서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이게 됐는데 자연에 대한 착취, 여성에 대한 착취가 다 남성 때문에 일어났다는 그런 주장이래요.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우리 명미나 전도사님은 이쪽 입장인지 한번 보실까요? 이게 그동안 늘 유교도 그렇죠. 가부장적 그런 관념이 어른을 모셔야 되고 남자가 더 우선이고 여자나 아이는 그 밑이고 또 자연도 남성보다 인간보다 밑이고 자연은 우리가 컨트롤할 대상이고 이런 관점 때문에 그동안 착취당한 것을 회복하자 하는 의미에서 에코페미니즘이 등장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영경이라고 아셔요 혹시? 얼마 전에 우리 TV에도 나왔는데 인문학광장가 TV에 나왔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여성 신학자로 유니온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분인데 이대를 기독교학과 나와서 미국에 유학 갔다가 다시 이대 와서 교수하다가 안 맞는 거야. 너무 리버럴해서.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교수를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종신 교수로 평생 교수로 지금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도 에코페미니스트에 속하죠. 그분이 정리한 거 한번 명민아가 읽어주실래요? 그 다음표. 정영경은 여기 있죠? 정영경 첫 페이지. 예, 정영경은 에코페미니스트 5째 줄 13장. 아, 여기 가운데요? 네. 정영경은 에코페미니스트를 페미니즘과 생태학적 세계관을 모두 공유하고 페미니즘과 새로운 생태학적 세계를 위한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한다. 네, 그러니까 운동이다 일종의 물론 어떤 사상도 되지만 운동에 참여하는 아주 실천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로즈마리 뉴터라는 또 여성 신학자가 있어요. 이 해방 신학자에 속하는데 여성 중에서도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나 한번 볼까요? 2페이지 60쪽 보시죠. 자, 이거를 손정원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에코페미니즘 신학은 페미니즘 신학을 생태적 위기에 대한 문화적으로 근거가 있는 비판과의 대화 속으로 끌어들인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자연의 대지를 여성 또는 여성적 실제로 인식한다. 그런 것으로서의 자연은 남자보다 하등한 것으로 간주된다. 영혼을 가지지 않는 그리고 그 자체로는 생명이 없는 물질적 존재로서의 자연은 남자에 의해 착취되는 도구에 불과하다. 생태위기의 문화적 뿌리는 여성과 자연을 영혼이 없는 실제로 또한 지배적인 남성에 의해 이용되는 도구로 보는 공통된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일단 비판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중세시대 때나 이럴 때 그 신학이 종교재판이라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성한테 뒤집어지는 경향이 있었죠. 그걸 뭐라 그랬죠? 마녀재판. 마녀재판. 왜 하필이면 여성이냐? 그 모든 그 죄의 근원을 그렇게 뒤집어 씌웠던 신학도 말하자면 그런 가부장적인 남성 위주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발휘됐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사상적으로도 자연과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들이 그 위계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게 문제고 우리가 도구로 쓰인다는 거. 얼마 전에 IS인가요? 지금 그 분쟁 지역에 있는 그 테러리스트들이 여성들을 그 어느 부족의 한 그 집단 15살 미만의 여성들을 사고 파는 강제로 납치해서 그 매매하는 근데 그거 장면을 보여주더라고. 목소리도 다 녹음. 목소리가 다 녹음됐는데 막 웃으면서 지네는 막 재밌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야 15살 미만이면 얼마는 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물건으로 취급하는 세상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도 가봤었는데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주 중앙아프리카라고 가난한 나라예요. 그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콩고 옆에 있고 카메룬 그 조금 밑에 있는 카메룬 이제 적도 있는데 진짜 적도라는 게 실감 나는 게 그 우리가 숙소에 있었는데
프랑스에 있다가 거기 가니까 진짜 실감나요. 비행기 타고 6시간 만에 갔는데 해가 아침 6시에 떴어요. 뭐 당연하죠. 여름이고. 그때 4월달인가 부활절 바캉스 때 갔는데 6시에 환해서 좋아. 근데 집에 와서 저녁 때 일찍 들어오는 거야. 다 일정을 맞추고. 왜 그러나? 6시면 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거야. 여름이면 봄이면 해가 7시, 8시까지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니까 거기가 적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도는 딱 중간에 12시간 만에 딱 해가 뜨고 해가 딱 지는 거예요. 너무 실감나는 거예요. 그리고 스웨덴 그 아버지 그 친구 있는 갔죠. 거긴 더 재밌었어요. 여름에 갔잖아요. 아침에 해 뜨는 건 다 비슷한데 밤 12시가 되면 해가 안 지는 거예요. 이게 미도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뭐 1시가 돼도 새벽 1시가 돼도 아직 환해. 그러니까 그 안대 같은 거 그거를 해야 잠이 들어요. 빛이 자꾸 비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저쪽 노르웨이 같은 데는 백야라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일정 기간 내내 밤 내내 해가 안 지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아프리카 갔더니 저 재밌던 게 그 운전을 해주는 우리 신학생들, 프랑스 신학생, 아시아인은 저 혼자 갔어요. 너 왜 가려고 그러니 거기를? 아니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려면 15시간 걸리는데 거기서 가깝잖아요, 비행기로. 그래서 이제 저는 합류했어요. 무조건 가겠다. 이번 기회에 한번 가보자, 아프리카. 갔더니 아주 좋은 경험했죠. 그쪽 신학생들하고 우리 신학생들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뭐 세미나도 열고 뭐 배구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초대도 받았죠. 교회 가서도 초대. 교회에서는 마치 부활절이니까 예배를 2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지루해. 아프리카 예배, 아프리카 교인들 막 춤추면서 들어와. 저 입구에서 성가대가 둥실둥실 춤추면서 북치면서. 그리고 또 그다음 이제 세례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침례하는 진짜 물로 침례하는 침례니까 뭐 또 마이크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마이크장 다 한 명씩 나와서 마이크 또 길게 얘기하시니까 뭐 찬양도 여러 가지로 하고 막 둥실둥실 춤추고 2시간 하는데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은 거야. 너무 정말 축제 같은 예배. 그래서 너무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 운전해 주시는 그 기사분이 이제 어느 좋은 장관의 그 차를 장관의 차라봤자 SUV 차야. 그게 이제 가난한 나라니까 그래도 특별 대접이죠. 우리가 왔다. 그래서 장관의 차가 우리를 빌려줘서 그 기사가 딸려 나왔는데 그 기사 아저씨가 자기는 부인이 2명이래. 그러니까 뭐죠? 일부 다처제 나라인 거야. 아직도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일부 다처제야. 그래서 그럼 싸우지 않아요? 내가 물어보니까 아니래. 자기는 선물을 사도 첫째 부인한테 똑같은 거, 둘째 부인 똑같은 거 주고 자기가 집에 가면 왕처럼 대접을 받는데 지금 이 가부장적인 거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그랬더니 여성들은 남자들은 결혼을 꼭 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일단 전통에 의해서 가족에 의해서 결혼까지 했더라도 아이에 대한 책임은 별로 없어요. 의식이 없어. 그래서 애는 그냥 나놓기만 하면 되고 기르는 건 여자의 책임이야. 그래서 10명이야. 신학생인데 조그만 신학교예요. 시골 그 마을같이. 그래서 그 신학교 안에 옆에 그 기숙사도 있어요. 기숙사 이렇게 단층집 같은데 우물이 있고 거기 이제 그 부인이 신학생 부인이 이제 결혼한 남자 그 유부남 신학생인데 부인이 거기 나와서 빨래하고 그래. 근데 애들이 졸졸졸졸 있어. 그 몇 명이냐 당신 애들은 그 10명이래. 아니 그 신학생인데 10명 어떻게 먹여 살려? 근데 물어보면 괜찮대. 그냥 풀 같은 거 있죠. 채소 이런 거 비싸지 않다. 바나나 같은 뜯어 먹으면 된다. 아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겠어요? 그렇게 많이 나눴는데 그러니까 교육을 못 받는 거야 애들이. 그냥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들이 나물 같은 거 캐다가 시내에다 팔고 부인의 모든 육아는 부인의 책임이고 그러니까 질병도 걸리면 금방 죽죠. 이렇게 아무 의식 없이 애를 많이 낳아. 한 젊은 신학생 부부가 있었어요. 좀 인텔리gen트냐. 그래서 그 부부가 2분 다 공부를 하시더라고. 부인도. 그래서 당신들의 애가 몇입니까? 그랬더니 애가 2이래 지금. 2이면 됐잖아요. 남자만 2이래. 근데 원래 3이었대. 근데 이제 병이 걸려서 죽었대요. 근데 자기네는 참 목이 마르다 그래.
그 스와프라고 불어 용어를 쓰더라고. 불란서 식민지였으니까 불어를 하셔요. 우리가 의사소통 그렇게 했는데 목이 마르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둘인 게 너무 적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더 나야 되는데 뭐 뒤늦게 나긴 좀 힘들잖아요. 나이 차도 많고. 그래서 목이 계속 마르다. 애들이 너무 그 갈급하다는 거야. 그래서 아유 저거 어떻게 기르려고 참 이렇게 인테리 같은 사람도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벌써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그냥 부인이 몇 명이어도 상관없고 네, 너무 좋아하시네. 남자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이제 나라들이 아직도 있다 이 세계에는. 뭐 이슬람권은 더 그렇죠. 여자들이 다 뒤집어쓰고 이집트에 딱 공항에 내리자마자 카이로 공항 깜짝 놀라요. 여자들 맨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그 도포 저기를 입은 여성들이 여기에 개미장 뭐죠 모기장 같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안경 같이 고개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야 세상을. 그렇게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무시되는 세상이 아직도 공존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자 넘어가셔. 정형경 얘기도 나오고 뒤에 페이지 여러 학자들을 얘기하는데 우리 62페이지 보시면 관계의 그물이라고 나오죠. 관계의 그물. 보시면 이 에코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물의 구조다. 생명은 유기체라고 그런 말이 있죠.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도 우리랑 떨어진 게 아니라 뭐 자연이 식물이 잘 자라야 우리에게 뭐 비를 우리에게 열매를 주고 비가 내려야 그 식물이 잘 자라고 그러는 것처럼 인간이 잘 되는 거는 식물이나 모든 자연이 건강해야 잘 된다. 우리는 다 연결돼 있다. 이런 생각이 바로 관계의 그물이에요. 거기 생명의 그물이라고 중간에 있죠. Web of Life라는 상호 엮임. 그래서 인터모브니스라는 그런 개념들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이제 우리 에코페미니스트들이 영성도 마찬가지다. 그 자연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수련회도 일부러 그 캠프 가는 게 그런 이유예요. 사실 자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머지들은 여러 또 학자들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있는데 65페이지 마리아 조세 구아젤리 그래서 브라질의 바카리아 프로젝트. 오늘 여러분에게 두 번째 타임에 보실 이게 바라카 기숙학교라는 그런 그 케냐의 그 지역 이름 학교 이름인데 그 마리아 호세 구에젤라가 얘기한 브라질의 바카리아 프로젝트. 브라질의 농업 정책 우리 한 분이 농업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 했는데 녹색 혁명 기술을 생산과 발전의 모델로서 60년대 후 이후에 강조를 했다. 그래서 화학 비료 많이 쓰잖아요. 우리 살충제. 근데 농부들이 점점 화학 비료의 양이 일정량이 있는데 그거를 더 오버해서 오버도즈를 쓴대요. 그거를 참 개념이 없어지는 거래요. 또 막 비료를 막 살포하고 그래서 그들도 막 중독이 되죠. 그런 살충제에 중독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그 사회 그 남부 지역 농부들의 이게 이런 모든 그 사회 구조를 파괴하는 그런 것들, 즉 그 토지가 황폐화되고 농부들은 열대우림의 지역과 도시 중앙으로 내몰리게 되는. 그래서 브라질의 지구의 친구들이라는 ADFG라는 여성들에 의해 진행되는 환경개발 결합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이런 예들. 그리고 우루과이에서도 농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거, 퇴비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유기농으로 비료를 화학 비료죠.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요즘에 오히려 각광받기 시작한다는 그런 예들이 여기 소개되고 있고요. 쭉 우리 프로젝트들의 예들이 세계 각 나라의 잠비아 67페이지에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밤다나 쉬바 68페이지. 그래서 이거 여자 이름인데 인도과학기술 천연자원 정책을 위한 연구재단 남아시아 종자사업 네트워크와 세계 열대우림 운동 책임자로서 제3세계 여성들을 와 함께 일하는 그런 여성 운동가들 이런 예들을 주로 여기서 소개를 해주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면 잠깐 여러분 책에는 없지만 전현식 연대 교수가 쓴 논문을 우리 한 10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런 챕터로 구성됩니다. 지구적 위기의 성격, 에코페미니즘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또 여성과 자연의 연합은 해방적일까 억압적일까, 또 기업에 관한 또 여성의 억압 실태, 에코페미니즘의 생명의 비전, 자 이렇게 전개되는데 에코페미니즘이 과연 지금 지구의 지금 환경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어떤 비전을 세워주실까? 에코페미니즘의 생태체계 위기의 근원을 잘 분석할 수 있대요. 이들의 사고방식이 비판적 해석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지금의 위기를 잘 비판하고, 즉 지배 착취의 구조를 이것을 이제는 회복시키는 그러한 또 비전으로까지 이분들의 연구 방법론이 우리에게 큰 시사를 해준다 하는 서두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지구적 위기 어떤 위기냐? 자, 지구 생태 위기죠. 셸리 맥페이고 이분도 생태 여성 학자인데요. 생태계 위기의 성격은 환경 파괴에 비해서 이건 뭐냐면 환경 파괴는 갑자기 무슨 쓰나미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약간씩의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도 농약을 뿌렸을 때 처음에는 뭐 그렇게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점점 가중되면 농약이 더 이상 안 듣죠? 그럼 더 세게 치게 되고, 그죠? 벌레가 더 이상 안 달아붙게. 이렇게 해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되고 더 큰 문제가 나중에 발생되는 미묘성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 파괴는 작은 데서 시작되지만 나중에 큰 쓰나미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그 다음에 부정의를 초래한다. 그래서 뭐냐면 사실은 중국에서 지금 사막 현상이 오죠? 뭐죠? 그 미세먼지, 황사 현상. 그 전에 황사를 우리가 잘 몰랐는데 있었어도 아마 개념치 않았겠죠? 지금 황사 뭐 몇 프로다 지금 그 일기예보에서 얘기를 다 해주게 돼 있죠. 근데 사실 황사가 날라오면 중국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게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자기네가 제일 많이 CO2를 내뿜는데 결과는 어디에서 책임은 오히려 약소국이 지게 되고 피해는 다른 사람이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쓰레기가 몰려와서 조그만 섬나라가 쓰레기 더미가 되면 그 피해는 다른 사람이 지고 책임은 사실 그 원인자는 지지 않는 게 부정의의 현실이라는. 이게 셜리 맥페이가 좋은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복합성. 왜냐하면 이 문제를, 환경 파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너무 복잡해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관점 이해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나라는 미국은 많이 생산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CO2를 많이 하고 뭐 그거를 또 분쇄하는 뭘 뿌리면 된다. 지난번에 88 올림픽인가 아니요 2008년 그 중국의 올림픽 할 때 그때 막 공해 때문에 우리가 걱정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구름을 만들어서 구름이 못 오게 했나? 비가 안 오게 했나? 하여튼 그런 것도 다 인공적으로 했어요.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또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연결이 돼서 이게 쉽지가 않다, 문제 해결이. 자, 그래서 이제 이 인간 의식도 고쳐야 되고 사회 체계도 고쳐야 되는 총체적인 변혁의 문제가 이 환경의 문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연대별로 이런 생각들이 이어져 왔다. 우리 초반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역사적인 흐름, 환경 문제 의식에 대한 흐름, 문화학과 이걸 좀 볼까요?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소위 말해서 문화학파라고 이름 짓는 이 사람들은 환경 문제는 문화의 위기이며 동시에 좋은 쪽도 있다고 봤어요. 해방의 기회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문화와 영성을 새로 건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된다. 환경 문제가. 그래서 인간의 필요, 또 기술, 자기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시 재평가해서 기존의 환경 정치 담론을 비판하고 재구성하자 하는 그런 하나의 그 대안을 제시했다. 여기까지 하면서 아까 그 문화학파의 그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바로 에코 페미니스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사실은 이걸로 했어야 되는데, 예. 아까 보시죠? 문화학파 보셨잖아요. 이분들의 사상을 담론을 이어받아서 에코 페미니스트가 등장했는데 여기 보니까 현대 진보 운동들 중에 하나다.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썼는데 사회 제도를 아예 변혁하고 생태학적 의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필두로 1980년도에 이제 확산된 게 에코 페미니즘 운동이다. 즉 이거는 생태학,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어온 생태학과 여성주의, 여성학이 결합한 하나의 운동이 에코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네요.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여성 어각과 시작. 여성 어각과 자연과의 상호 연관성을 찾아내며 두 이론 및 운동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비판 이론인 동시에 생태학적 실천 운동이다. 그래서 여성 어감 문제 아까 분명히 따지자고 그랬죠. 그거 자연 파괴 연관성을 찾아내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비판적 운동이면서 생태학적인 실천 운동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여성학과 생태학이 연결된 것이 에코 페미니스트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네스라는 사람, 노르웨이의 철학자가 심층 생태학이라는 말을 처음 하면서 생태 중심주의, 즉 표층 생태학, 그전까지의 생태학은 인간이 중심이 돼서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까, 이런 생태학이었대요. 표층 생태학이. 근데 심층 생태학은 아니다. 인간의 중심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 여성 그 자체가 건강해지고 잘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생태가 중심이 되는 생태학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얘기가 바로 심층 생태학이고, 심층 생태학이 바로 에코 페미니즘과 다 연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읽고 우리 좀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층 생태학의 생태계 위기의 근원 원인은 인간 중심주의의 중립보다 더 깊은 근원을 추적해서 그 뿌리를 남성 중심주의에 찾는다. 또한 에코 페미니즘은 다양한 억압 형태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정치사회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남성 중심주의로 모든 그 관점들이 신학도 그렇고 그냥 그동안의 표충 생태학도 마찬가지였다. 또 여성을 자연과 비슷하게 취급했다. 예를 들어 여성을 고양이 혹은 뭐죠? 자연에 비유한 건 뭐죠? 동물도 자연이죠. 여성을 암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또 뭐가 있죠? 비유한 게 여성과 자연과 비유한. 이런 발상들이 다 여성을 비하한 거라는 거예요. 분리시킨 거다. 여자니까 저래. 여우 맞아. 여우 같은 여자, 소 같은 토끼는 자식이죠. 공 같은 여자, 미련한 여자, 이런 것들이 그런 그 표현 자체가 여성을 자연으로 그러니까 무시한 거야. 남성 입장에서 여자를 무시해서 자연도 무시된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 자연은 또 뭐라고 보죠? 자연도 또 무시된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이런 걸 다 이제 우리가 분석해서 분명히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 모르고 지나간 것들을.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 쉬는 시간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쉬는 시간 이후에 계속해서 에코 페미니즘 연속하겠습니다.